이 세 사람 다 관계성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수사팀은 세 사람이 휴대폰을 압수를 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죠. 네. 그런데 또 다른 인물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바로 야쿠자가 와, 이거 미치겠네. 제가 당했어요라는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화재가 난 게 아닌데 전신 화상을 입었다는 게 조금 의아하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과 함께 사건 해결의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을 찾는 시간이죠. 스모킹 건 시즌2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게스트분을 모셔볼 텐데요. 딘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아를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거든요. 아, 네. 어제도 자기 전에 그알 보고 밥 먹으면서 그알 보고 그러니까 제 인생이 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정도로 살고 있는데 진짜 영광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딘딘님과 함께 스모킹 건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6월 29일 새벽 5시경 소방서로 걸려온 한 소년이 죽어간다는 신고 전화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신고 내용을 남희 씨가 한번 현장을 직접 발견한 소방관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가 걸려온 곳은 작은 원룸이었는데요. 당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장실에 한 남성이 나치로 쓰러져 있었고 다른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바로 달려가서 확인해 봤을 때는 이미 호흡도 없었고 심장도 뛰고 있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환자는 제 기억상 체구는 꽤 있었지만 확실히 앳돼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꽤 심각한 화상을 전신에 입고 있었어요. 최소 2도 이상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여자분도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침대에 앉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방관이 첫 상황을 목격한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심폐소생을 하고 있던 사람도 그러면 응급요원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이 목격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제 소방 그쵸, 구급대원이셨으니까요. 아마 어떤 관계의 어떤 남성이겠죠. 그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인가? 자, 그런데 이제 이 원룸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남성은 네. 당시의 나이가 17살 된 소년이었습니다. 고1? 고1? 네. 고1 정도. 자, 그렇다면 소년이 왜 여기 화장실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쓰러져서 사망을 한 건지, 또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저희 앞에 119 구급대원이 첫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세트를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네. 그 딘디 씨가 모셨으니까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한 번만 쭉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띈 거는 저기 벽면에 피가 묻어 있는데 네. 조금 의아하긴 하고 그리고 또 이 밑에 보니까 신발인지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스키, 네. 저 스키 저 부츠에 네, 피가 네, 묻어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뭔가 골프채인 것 같고 여기 현장 재구성한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단순한 그냥 화상이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정도는 사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가장 의심스러운 거는요. 피도 그렇고 이 사망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게는 그렇죠.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네. 화상에 의한 건지 어떤 공격을 당한 건지 골프채로든 그 원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화재가 난 게 아닌데 전신 화상을 입었다는 게 조금 의아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화재라는 느낌은 지금 없거든요. 그니까요. 네. 자, 일단은 화상 정도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몸 전체 2, 3도에 이르는 화상. 그 수포가 잡히는 게 한 2도 정도. 그렇죠. 아주 펄펄 끓는 물, 또 기름이 끓을 때
이럴 때 화상을 입으면 수포가 생겨서 이제 병원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정도. 아, 그게 이도구나. 이게 이동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는 이제 4도 화상까지. 지금 그래서 이 정도면 생명이 위협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4도면은 와. 그래서 결국 전신 화상이 80%입니다. 오. 이게 굉장히 심각한 화상이죠. 그럼 어쨌든 사망한 이유랑 화상이랑 좀 연관이 있나요? 부검 결과를 보면 사인이 화상 및 폐혈증, 화농성 내막염이 있어요. 급성 위염도 포함이 됩니다. 화상에 합병증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게 다 그렇죠. 화상이 합병증인데 화상을 입었을 때 이 합병증이 갑자기 동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피부가 지금 다 훼손됐잖아요. 네. 화상을 인해서 뭔가 이제 세균이 오랫동안 침투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걸 추정해 볼 수는 있죠. 그러면은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뭔가 조치가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그렇죠. 네. 거네요. 일단은 지금 사망의 원인으로 봐서는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이렇게 온몸에 고통스러운 상처와 화상을 입고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합병증들이 동시에 올라와서 그렇죠. 사망할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의문이 드는 거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지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구급대원이 아까 출동할 당시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남자 한 명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또 한 명은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네네. 이렇게 진술했잖아요. 여자분이요. 네. 이 남녀는 둘 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건 현장이 된 이 원룸은 침대에 앉아있던 여성과 사망한 소년이 함께 공부하며 지내던 곳으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폐소생술을 한 남성은 여성의 지인이에요. 그날 이곳에 방문을 해 있던 상황에서 소년이 쓰러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일단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10대 청소년하고 20대 후반의 여성분이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것도 전 좀 의문스럽고 왜 하필 그날 이 남성이 있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오늘 이제 사건을 풀어나가려면 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등장인물이. 자, 이 사망한 소년을 우리가 이제 최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근. 그다음에 현장에 있던 이 여성을 A 씨. 네. 그다음에 지인이라고 했던 남자는 E. 이렇게 이제 호칭을 정해보고요. 네. 최군과 이 A 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최군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교생 선생님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근데 그해 겨울에 교생 실습이 끝날 무렵에 이 최군이 그동안에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께 이제 자퇴를 하겠다고 이제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군은 자퇴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검정고시를 보겠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이 A 씨가 이제 교생 실습을 하면서 중간에 잠깐 학습 지도처럼 과외를 해줬는데 성적이 실제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잘 됐죠. 자, 근데 학교 교생 실습이 끝나서 선생님이 가야 할 곳은 지역이 달랐어요. 네네네.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 선생님 집에 가서 그냥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웠을 것 고맙죠. 같고. 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지 4개월쯤 되던 이 시점에 최군이 이렇게 벼랑간 화상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국 사건이 펼쳐졌으니까 지금 제일 수상한 건 사실 이제 교생 A씨인 거잖아요. 네. 왜냐면 둘이 같이 사는데 이렇게 전신 화상을 입고 죽어가는 동안 이거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알았다면은 이걸 그냥 방치해 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수사팀에서도 바로 그 점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 A 씨가 이 화상은 내가 입힌 것이다. 그냥 본인이요? 내가 이렇게 한 거다. 네. 사건 발생 이틀 전에 끓는 보리차를 내가 2차례 이상 부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어? 라고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럼 여기 번호 위에 있는 저 주전자 같은 거는 저 냄비 그렇죠, 그렇죠. 저거네. 사실 사인은 끓는 물이 시초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의문인 게 분명히 저항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래만 공격을 당했어도 어떤 조치가 그렇죠. 일어났을 텐데 그냥 순순히 있었다는 거.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서 또 2회 공격을 또 당했다는 건데 그렇죠. 자, 여기서 놀라운 진술이 이어집니다. 내가 끓는 물을 2회 이상 본 건 맞는데 네. 그건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적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어. 본인이 본인을 지키기 그렇죠. 위해서요? 최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아. 내가 손에 잡히는 뜨거운 물을 최군한테 붓고 피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최군이 첫 화상을 입고 사망하기까지 이틀 정도가 이제 소요됐잖아요. 진술에 의하면. 그 동안에 이 원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제 재구성하고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네.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의문점 중에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은 했지만 들여다보지 않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 혈은. 지금 여기 재현된 데 보면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선풍기 쪽에도 있고. 상당히 많이 집안 있네요. 곳곳에서 비산혈흔, 뿌려진 혈흔들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비정형적으로 나타나는 혈흔입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공격 행위가 진행이 될 때 여기저기 계속 도망 다니거나 피해 다니면서 뿌려진 혈흔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만 보면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 현장 사진을 보면 혈흔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피가 오래되면 색깔이 또 달라져요. 까매. 조금 짙은 까매지죠? 갈색으로 변하고 그러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혈흔의 색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를 하죠? 그러면은 한 차례로 생긴 게 아니라 여러 차례로 몇 날 며칠을 통해서 생긴 그렇죠, 흔적인 그렇죠.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폭행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의심스러운 게 점점 많아지네요. 그 피가 묻어있는 채로 그 피를 정리하거나 닦을 생각도 안 하고 새로운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그렇죠. 네. 흔적이 남을 정도면 집안 곳곳에 이 정도의 혈흔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피해자의 몸에도 반드시 흔적이 남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부검 감정서에 달린 추가 소견이 있습니다. 이거를 딘디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 부검 감정서. 사인을 화상 및 화상의 합병증으로 판단하면서도 동반된 손상 및 기존에 존재하던 손상이 화상으로 인한 사망 과정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상과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맞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많은 이 사람의 신체에 가해진 지속적인 공격들이 그렇죠. 그 죽음에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교생 A 네. 씨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결국 이제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뜨거운 물을 붓고 네. 그다음에 뭐 스키화, 골프채 이런 걸로 때리기도 했다. 결국은 나는 성폭행에 대한 방어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 지속적인 폭행의 흔적은 뭐가 되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진술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진술이 되겠죠. 맞습니다. 진짜 폭행의 피해자는 최군인데 성폭행의 피해자는 A씨고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자,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에서 빠져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B. 네. 근데 B가 A씨하고 같은 주장을 했어요. B도요. 그렇죠. 자, 성폭행 시도 직후에 여기를 방문을 했고 그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래서 그거를 증거 영상이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어이구.
영상을 보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그래서 같은데. 먼저 그 증거 영상을 한번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어딨어? 진짜 뭐해? 뭐해? 나 죽을 뻔했어. 우리 잘 들었으면 나 죽을 뻔했어. 다 미친다. 저 저는 좋겠다. 잘했죠.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A 양은 너무 심하게 트라우마를 겪은 것 같은 말투여서 맞아요. 갑자기 조금 증거 영상을 보니까 좀 생각이 또 많아지네요. 저는 그 최군의 몸에 일단 그게 좀 시각적으로 확 들어왔는데요. 네. 그 몸에 이게 문신인지 상처인지 아까 화면을 보면은 그 화면을 잠깐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최군이 문신을 하지 않았다면 저게 다 상처라는 뜻이거든요. 소위 멍, 피하 출혈, 피부 까짐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네. 여기 밑에 막 저거 화성일 것 같은데. 부어오른.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 연기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추측이지만 네. 그 A 씨의 호흡이 음. 보통 저희가 가짜 연기할 때 쓰는 호흡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요? 진짜로 사람이 호흡이 차거나 저렇게 성폭행을 당할 정도의 공포감과 억울함을 느끼면 하하하하 이렇게 반복적인 호흡으로 흐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일상에서 실제로 놀랐을 때 호흡을 만들어내서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저는 살짝 들고 있어요. 와, 또 새로운 시야의 의견이네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그걸 부어놓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게 굳이 왜 그런 짓을 했지? 이 A 양이 얻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영상이 성폭행의 증거 영상으로 제공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행 영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그 순간과 그리고 그걸 방어하려고 했던 순간은 아닌 거잖아요. B 씨가 찍었다는 영상은요. 그렇죠. 그 이후 상황을 찍었다는 건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영상 속에 이제 A 씨하고 최군의 진술이 각각 상반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잘 들었으면 나 죽을 뻔했어. 다 미친다. 저 저는 좋겠다. 잘했죠. 근데 저는 그 최근에 이상했던 거는 제가 당했어요라는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전 안 했어요가 사실 더 맞는 말이죠. 그쵸. 제가 이제 만약에 저 영상만 딱 보고 진술을 판단해라라고 할 때는 여성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입장인데 네. 최군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진술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려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최군이 지금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진술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는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건 이것만 밝혀내면 범인은 누군지. 죽음의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어렵네요, 진짜. 오늘 사건의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면요. A 씨의 주장에 의하면은 A 씨가 최군에게 화상을 입힌 날은 6월 27일로 넘어가는 자정 전후. 최군이 사망을 한 거는 6월 29일 오전 5시경. 화상을 입은 지는 약 이틀 만에 화상 및 합병증으로 최군이 사망한 것이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수사팀은 이 최군, 그다음에 A 씨, 지인인 B 씨,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세 사람이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죠. 네. 네. 그래서 이 문자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밝힐 수 있죠. 네. A 씨가 최군에게 화상을 입힌 27일 전후의 대화 내용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야겠죠. 네. 답 나올 것 그런데 같은데. 이 문자 내용을 본 수사팀이 대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어려워. B와 최군이 교제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오빠, 여보, 아빠. 아니, 최군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야쿠자들이 출동을 한 거네요? 그냥 뭔가 하나가 범죄까지 벌어날 수 있는 연결이 될 수 일이잖아요. 있다라는 이런 이게 실제 사건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 충격적인 게
사건은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인물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렇지. 조심하시네요. 그리고 이 사람 이제 C라고 우리가 네. 호칭을 정할 텐데요. 새로운 인물 C가 지금 등장한 거죠. 네 명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A 씨가 주장한 최초의 화상 사건이 일어났던 27일 새벽에 대한 문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은 자요? 반은 자요. 개땡땡 가요. 이게 A와 C의 문자, 새롭게 그렇죠. 등장한 C라는 사람하고의 문자 내용인 거죠. 그날 새벽에 A 씨는 채군과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뭐 조는 듯한 이런 채군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요. 이제 이것을 탓하는 반은 잔다라고 C한테 보내니까 C가 원룸에 가봐라. 싸우고 난리 났어. 한 20분 뒤쯤 C가 B한테 지금 보내는 문자 내용인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B를 시켜서 원룸에 가봐라. 끝났다. 왜 못 때려? 너 최근 뭐 물 부으랄게. 이런 얘기를 B한테 보내니까 B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하지 마. 물 붓지 말란 얘기 같아. 네. 그냥 때려. 네. 그러니까 C 아주 심하게 화상 입혀야 네. 돼. 근데 C가 도대체 누구길래 컨트롤 타운데요? C가 조금 네. 대장처럼 이렇게 뭔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A한테도 그렇고 B한테도 그렇고요. 아니 근데 미친 듯이 공부를 시켜서 막 전 세계 1%를 만들려는 상황도 아닌 거고 공부 좀 안 했다고, 예. 존다고 뜨거운 물을 부으라는 둥 패라는 둥 사실 이거는 저렇게까지 욕을 섞어가면서. 전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앞뒤 맥락이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안 있습니다. 돼요. 수상한 문자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 씨가 주장한 화상 사건이 발생하기 전 네네네. 25일 세 사람이 오간 문자가 또 발견이 됩니다. A, B, C가 네. 어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최군에게 가봐라. 11시 반. B한테 했군요. 도대체 얼마나 뜨거운 물을 뿌린 거냐? 애 집에 못 보내. 이거 보내면 바로 구속이야.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뿌렸네. A가 주장했던 그 화상 사건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에 이미 물을 뿌린 거네요. 그렇죠. 김민 씨가 얘기한 대로 A 씨가 주장한 최초로 뜨거운 물을 부은 날짜는 27일. A 씨는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보니까 최초로 뜨거운 물을 부은 날짜는 25일. 이틀 전인 25일이에요. 네. 자, 그러면 최군은 사망하기 전까지 4일이라는 시간 동안 화상을 입고 방치돼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문자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본 증거 영상의 진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죠. 가짜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상처 부위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상처가 있어 왔고, 자, 합병증도 감염이 되어가지고 며칠이 지나야만 나타나는 합병증들이요. 네. 이런 걸로 증명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영상 자체가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오히려 밝혀주는 그러네요. 이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바로 사망한 소년 최군이라는. 자, 여기까지 최군이 이제 피해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셋 다 범인인 거죠, 그러면? 이 문자 내용 전체를 확인해 보니까 결국 나타난 건 뭐냐면 이 A 씨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 다 피해 가담을 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B와 C가. 그렇죠. 네네. 최근에 골프채 현장에 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차례 폭행을 하고요. 심지어 세정제까지 먹이는 이런 가학행위까지 일삼았던 것이 이제 다른 문자 내용에서 그러니까.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범행에는 항상 동기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고.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최군이 사망하는 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얻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근데 이걸 돌리는지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저는 이 건장한 청년이 왜 그 4일 동안 가만히 있었냐고요. 그리고 그 도망치지도 않고 만약에 이 남성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건장한 남성이 두세 명이서 무력으로 제압을 했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A라는 교생 실습 여자분 한 명밖에 없는데. 아니면 CC가 좀 이건가? 자, 이들의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해서 벌써 이제 먼저 이 네 사람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근데 A 씨와 C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같은 대학교 사범대학교에 같이 입학을 해서 아주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사이입니다. 사범대학교? 심지어 최군이 다니던 그 학교에 같이 교생 실습을 나가. 실습까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교생 실습을 나가서 최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C와 최군이 교제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A가 아니고 C요? C와 교제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A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 사이예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그냥 C의 친구일 뿐이네요. 친한 친구. 그렇죠. 네. 근데 공부한다고 가는 거는 그렇죠. A한테 갔잖아요. 자, 그런데 교생 실습이 끝날 무렵에 C는 자기가 학생인 최군과의 관계가 탄로날 것이 좀 두려워서 최군한테 자퇴를 유도를 합니다. C가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 친구인 A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최군하고 떨어져 있으면 정신분열증이 더 심해지니 최군을 데리고 와서 과외 교습을 네가 좀 계속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네. 이게 최군이 거기에 떨어져 있으면 얘가 무슨 소리를 할지를 모르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이거를 막아놓으면 마음이 편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셈이네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폭행이 그러면 언제부터 왜 시작된 건지가 궁금한 게 CC랑 이미 최군이랑 교제를 하고 있던 사이였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최군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제 내비치니까 A씨, 그다음에 C, C의 전 남자친구였어요, 이 B는. 아, 그래서 이 B, 그런 관계에 있던 이 세 사람이 모두 최군이 집으로 가고 싶어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에 존다 뭐 이런 이유들로 가학적 체벌이 시작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최군이 학교를 그만두고 간 게 4개월 만에 사망한 채로 그렇죠. 발견이 됐는데 한 달 후부터니까 3개월간 그렇죠. 아주 잔혹한 가학적인 행동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게 최군은 왜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같은 친구였던 A하고 전 남친인 B는 왜 최군을 이토록 잔인하게 같이 괴롭혔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일단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걸어가 보면 최군이 지금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군과 C 사이에 이 폭력이 지속되면서 오간 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폭력이 일어난 직후마다 C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쵸, 다 알죠. 이 문자를 보내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나와 나중에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려면 네가 지금 겪는 것은 참아내야 돼. 또 그다음에 C가 그렇게 문자를 보낼 때 놀랍게도요, 최군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오빠, 여보, 아빠 아니, 호칭을요?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17살 네. 학생한테 그렇게 폭행을 하고 괴롭히면서 그 후에 오빠, 와. 자, 이거는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점점 심리적 지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지금 의심되잖아요. 네. 이것도 결국 뭐냐면 이런 호칭의 변화들은 머릿속 관념 속에 갖고 있는 어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오빠 또는 뭐 그렇죠. 자기의 역할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라고 듣고 아빠라고 듣고 여보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그 호칭에 어울릴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도 생기고 본인도 모르게 생기겠어요. 이런 관념들을 정서적으로 심어주는 심어넣기 이런 위한. 의도가 있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가스라이팅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이 나이가 지금 17살 정도 돼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전. 많이 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뇌된 피해자는 인지적으로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됩니다. 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인 이 아이 입장에서는 사회적 어떤 경험도 없고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무지 이걸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력감이 이런 틀을 만들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CC랑 최군의 관계는 네. 정리가 됐는데 A 씨는 그냥 단지 C와의 베스트 프렌드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한 건지도 궁금하고 A 씨가 굳이 합숙을 같이 하면서 과외를 시켰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 진실이 담긴 스모킹건은 전혀 뜻밖의 사람한테서 지금 나타납니다. 오, 더 있어요? 네. 다음에 보니까 볼 장면은 A 씨가 최군한테 최초로 뜨거운 물을 부었던 바로 그 전날 A 씨가 받은 한 통의 문자를 보겠습니다. 네. 자, D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했어요. A와 D가 또 있네요. 아, 잠깐만. D가 있구나. 네가 최근에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B 씨와 C 씨의 말을 잘 듣지 않아 야쿠자들이 우리 엄마를 해쳐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야쿠자가 우리의 대화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던 D라는 사람의 문자 내용을 A가 받았어요. 이게 바로 처음 최군한테 뜨거운 물을 붓기 바로 전날의 문자예요. 24일 날이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D는 갑자기 어디서 나와서 최근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야쿠자들이 출동을 한 거네요? 근데 엄마를 해쳐? 그렇죠. 그렇게 된 셈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 보았던 단순한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이 내용만 본다면 뭔가 하나가 언제까지 벌어날 수 있는 연결이 될 일이잖아요. 수 있다라는 이런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 일단 D 씨가 누군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마지막에 등장한 이 D는 누구냐면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던 A의 남자친구입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A가 이제 최군한테 뜨거운 물을 부은 사실은 명백하죠. 네. 그런데 이 행위 촉발이 된 게 결국은 D가 보낸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수상한 이 문자 한 통이라는 거죠. 자, 근데 두 사람이 나눈 이 수상한 문자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최군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학습 일지도 빠짐없이 작성해라. 체벌도 더 강하게 해야 돼. 심지어는 피 나오든 말든 죽이게 때려라. 말이야 이게.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낸 것이 이제 수사팀 포착이 됩니다. A는 어쨌든 D가 보낸 이 문자 한 통에 아주 맹목적인 이제 입장과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이런 이제 공격이 진행되는. 과연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일까?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거는 이 사건이 벌어지던 약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A 씨는 이 D를 자기 친구인 C를 통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아 오케이. 당시에도 D는 미국에 유학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년 동안 관계를 유지를 해오고 있던 사람으로 밝혀집니다. 장거리로 4년이면은 진짜 엄청 빠진 건가? 정말 놀라운 건 4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통화를 한 적도 한 번도 없다 그럽니다. 아, A하고 D 서로요? 그럼 문자만 한 거예요? 네. 문자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수사팀의 조사 결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워왔던 이 D는 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밝혀졌어요. 아니 지난 4년간 D라는 이름으로 A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가짜 연애를 해온 이 사람은 바로 D를 A에게 소개시켜준 C인 거네요? C였어요. D를 A에게 소개시켜준 C였습니다. 그럼 C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라는 거죠? C가 D라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A와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고 지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 지금 문제는 우리가 최근 사건 때문에 이거를 들어간 건데 따지고 보면 그 한참 전부터 이 짓거리를 C는 하고 있었던 A한테 하고 있던 거네. 4년 그러네요. 4년 전부터 그래 네. 이거하고 상관없이. 제정신이 아니네. 쉽게 말하면 도구로 쓰인 거죠. 야. 야 미친 거 아니야? 그 한 가지 또 이해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B 씨. 설마 B도 가스라이팅을 당했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문자 내용 이런 걸로 봐서는
B가 뭐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어요. B의 입장에서는 C 또는 A가 보내주는 내용만 가지고 최군을 통제하는 이런 폭행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 사건을 들여다봤을 때 제일 의아했던 건 뭐냐면 덩치 크고 젊은 아이가 그렇죠. 여성이었잖아요. 가해자가. 이런 어떤 상황이 왜 전개될까 할 때 심리적 지배도 있었지만 최군의 입장에서 B라는 또 다른 거대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두려움은 심리적인 프레임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스모킹 건 중에서 가장 복잡한 사건이었던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모든 등장인물의 관계성과 그 다음에 사건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요. 이 전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C와 친해집니다. 네네. 근데 이 친해진 배경이 뭐냐면 A가 당시에 이제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을 때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C가. 그리고 마치 멘토처럼 C가 이제 A 옆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좀 내성적이고 이런 사회적 관계에 좀 미숙한 이런 개인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따돌림을 받을 때에도 C가 항상 편에 서주고 챙겨주고 했나 봐요. 속사정을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학교도 사실은 자기의 의사보다는 C가 진학한 대학교를 따라서 간 거예요. 같이 교생 실습을 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A한테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고 나의 모든 것 같은 존재였겠네요. 그렇다면은 C는 굳이 D까지 가짜 인물을 만들어서 네. A를 조종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그러네? 좀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이미 본인이 하자는 대로 거의 다 잘 하고 그게-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유추해보건데 통제를 통해서 자기 만족감을 추구하는 이상심리에 의해서 비롯된 지금 문제들이잖아요. 네. A를 또 다른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지배하는 아, 내가 지배하는 어떤 모습이 있고 내가 만든 가공의 인물이 또 지배하는 A가 있어요. 아. 이 양자적인 입장에서 자기 만족감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C가 맘대로 뭐 사람들이 이렇게 교정을 하는 게 이거에 대해서 혹시 범죄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을까요? C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폭력성과 공격성을 타인의 손을 빌어서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내 말을 들었다고 한 A가 어리석을 뿐이지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잖아. 아유.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피를 안 묻히고 그렇죠. 누군가를 공격을 하겠다라는 맞아요.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하네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교사잖아요. 그쵸, 범죄를 어. 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이 넘겨진 이후에도 A는 이렇게 끝까지 법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뜨거운 물 부은 거는 내가 애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한 나의 의지다. C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심리적 지배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고 뒤집어 쓰겠다는 거. 감당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자기가 편한 심리 상태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심리적 지배라고 하는 것이 참 표면 위로 잘 안 올라온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스모킹거를 하면서 무엇을 들여다봐야 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재판 결과가 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긴 네. 했는데. A는 뜨거운 물을 붓고 화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로 기소가 됐었죠. 그 피의자로 기소가 됐지만 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로 판단이 되어서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A씨가요? 네. 아니 전신의 3도에서 4도 화상이 날 정도면 사람이 죽죠. 그거는 살인죄죠. 근데 어떻게 살인죄가 아닐 수가 있죠?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 C와 B를 과연 공범으로 봐야 될까? 그게 이제 문제가 좀 갈렸어요. 왜 갈리죠? 그게? 당연히 공범 아닌가요? 그냥 뒤로 봐도 공범이고 직접적인 가해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처벌을 세게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고. C와 B는 뜨거운 물을 부은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공동으로 할 의사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C와 B 모두 상해 그리고 폭행죄만 적용이 돼서 C는 징역 2년, 그다음에 B는 징역
8개월을 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미치겠네. 저희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판결을 들었을 때는 아마 다수가 인정할 만한 상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감정을 빼고 봐도 팩트로만 봐도 네. 너무 잘못된 건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가 사실 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느끼는 법정에서의 어떤 법감정 사이에 이제 괴리가 굉장히 많이 크게 벌어지고 있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판결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판결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또 남겨진 유가족들에 대한 고통, 슬픔 이런 그 크기들은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것이 아쉽다는 거죠. 오늘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딘디 씨는 어떠셨어요? 사건 같이 살펴보면서요. 사실 뭐 너무 어린 친구가 겪었을 고통들이 네. 있는데 죽은 자는 사실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참작이 되지 않을 거고 왜 가해자들의 그 상황만 참작을 해주는지가 사실 네. 저는 오늘 보면서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오신 딘딘님과 함께 이야기를 잘 나눠봤는데요. 오늘 스모킹 건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스모킹 건을 찾아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